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복절도, 기상천외, 그리고 산의 진미처럼 여러 반찬이 차려진 것 같은 푸짐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필립님이 들려주는 사연을 듣고 많은 위로와 행복을 얻고 있는 70대 노파입니다. 매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한 마음에 저의 캐캐묵은 사연을 쓰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이니 재밌을 거라 믿어요. 그럼 다 내려놓으시고 가슴으로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저는 19살에 마을에서 형편이 조금 나은 남편과 결혼했답니다. 연애를 한 건 아니었고 남편이 저를 점 찍어두고 있어서 무작정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저를 달라고 했어요. 결혼 조건으로 쌀 10가마니를 준다고 하자 부모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남편에게 시집을 보냈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복종했던 때라 저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월드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넷, 시누이 3명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집안일은 모두 제가 해야 했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의 요구사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가서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쌀 10가마니에 팔려온 노예가 따로 없었죠. 그래도 남편과는 신혼 초에는 알콩달콩한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에서 남편의 행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70년대의 이혼은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치부여서 이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집에서 나오면 큰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해서 참고 살았네요. 그렇게 노예처럼 바보처럼 어리석은 시집살이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대우가 좀 달라지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먹는 양이 늘었다며 시어머니가 심하게 눈치를 주셨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욕이 왕성해져서 자다가도 주방에 몰래 들어가 감자나 고구마를 원 없이 먹었어요. 물론 다음 날이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심하게 욕을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야 이년아, 네가 오늘 먹을 음식을 다 처먹으면 어떡해? 뱃속에 아기가 아니라 그지가 들었나? 왜 이렇게 처먹어대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가 먹성 좋은 아이인가 봐요. 지랄을 해라. 누군 애 안 낳아본 줄 아냐? 난 꿀꿀이 죽만 먹으면서 팔남매를 낳았어. 임신했다는 유세를 떨려나 본데 애 새끼 하나 가졌다고 처먹고 늘어질 생각 마라. 당장 밭에 가서 일해. 네, 어머님. 아침 먹고 나갈게요. 아침밥? 너 줄 밥 없으니까 굶고 일해 이년아.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시댁에서 밭에서 소처럼 일했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 남편은 다른 상간녀들과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이는 저를 씨바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죠. 만삭이 되고 산통이와 시댁에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는데 어찌나 진통이 오래 가던지 꼬박 하루를 비명만 질렀습니다. 30시간이 넘는 진통을 이어가다가 겨우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본 시부모님은 축하의 말 대신 쌍욕을 해댔습니다. 에휴, 재수없게 개집이 나왔네. 그렇게 처먹어 대길래 사내를 낳을 줄 알았더니 개집을 낳아? 이 연병할 계집애 하나 낳으려고 이틀을 난리친 거야? 예끼 모질한 년. 재수 온 붙었네. 넌 앞으로 쪽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혼자 밥 처먹고 지내라. 딸이에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손주인데 안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팔할 걸 바래라. 집안에 재수 없는 기집년이 나왔는데 우리더러 안아주라고? 갖다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애새끼 낳았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상부터 차려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에게 딸을 낳았다며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앞에 보이는 예쁜 딸아이를 안아주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모진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그리고 남편까지 아무도 제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고 나서 괴롭히는 게 심해졌죠. 삼시세끼 차려드리는 건 기본에 딸아이를 업고 밭일을 하고 밤에는 연탄이 꺼지면 자다가도 밖으로 나가 연탄불을 갈아야 했어요. 이 정도 고생이 뭐가 힘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을 포함한 10명의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하튼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그만하고 싶어 남편에게 분가를 하자고 말을 꺼냈더니 돌아오는 건 따귀가 전부였어요. 이 옆에 내가 돌았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분가를 하자고? 내가 이 집 장남인데 나가길 어딜 나가? 여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추운 날 내 등에 업혀 밭에서 고생하는 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요. 계집년이 그깟 찬바람 좀 쐰다고 어떻게 안 돼? 팔자 늘어지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밥이나 차려와. 그이마저 저를 미워하고 막대하니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21살이었는데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일까 아직 철이 덜 들었던 저는 야반도주를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피가 말라 죽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딸아이를 데리고 가면 굶길 걱정이 돼서 혼자 떠나기로 했죠. 바보 같은 결정이었지만 어느 늦은 밤 딸아이를 두고 혼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바로 딸을 데려오기로 했답니다. 처음 사흘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가진 돈도 없고 잘 곳이 없어서 역전해서 노숙을 했습니다. 추위가 강렬했던 겨울이라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러다 매혈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헌혈처럼 피를 뽑는 거였는데 그때는 매혈을 하고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돈을 번 게 매혈이었어요. 그때 받은 돈으로 여인숙의 작은 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죠. 그리곤 일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거리를 쏘다녔는데 어느 국밥집에 이모 구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숙식이 가능한지 여쭈었어요. 사장님, 저에게 갓난쟁이 딸이 하나 있는데 같이 먹고 지낼 수 있을까요? 대신 시키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잠잘 곳은 여기 쪽방이 있어서 되겠지만 딸내미는 갓난쟁이라 키우기 쪼까 걸쩍지근할 텐디. 그래도 자네만 괜찮으면 데리고 와서 살아보게. 부쩍대는 국밥집인께 시끄러운 건 상관없어. 정말요? 그럼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알았으니까 모레까지는 나와야 해. 나 혼자 이러기 껄쩍지근한께 서둘러 오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당당하게 시댁에서 나올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겨우 시댁 앞에 도착했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아가씨, 저예요, 며느리요. 며느리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없는데 누구래? 이윽고 시집 대문이 열렸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누구냐니? 아휴, 내가 이 집 주인이에요. 아, 이사 간 사람들을 찾아왔나 보네. 우리 식구가 여기 이사 온 지 보름 됐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아휴, 그건 모르지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때부터 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행여나 딸아이를 잃어버릴까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친정에 먼저 갔더니
부모님이 저에게 소금을 뿌리며 욕사발을 하셨습니다. 이 망할년아,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이 망할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딸은 어딨어요? 시댁 식구들이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내 딸만 찾으면 되니까. 누구? 아, 네가 낳은 기집아? 낸들 알겠냐?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곤경에 빠졌던 줄. 야, 이년아, 어디 가는 거냐? 망할년, 다시 오지 마라! 저는 엄마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이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의 행방을 알 것 같은 사람이라고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윽고 이장님 댁 앞에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온겨? 한 발 늦었어. 자네가 집을 나가자 자네 서방이 다른 여자랑 혼인을 했지. 그 다음에는 이 마을이 재수없다고 다 같이 이사를 떠났지. 그런데 자네 딸은 아마 같이 가지 않았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 딸을 어딘가에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럼 제 딸은 지금 어딨나요? 이 마을에 없어. 자네 서방이 돈 받고 입양을 보냈을 거요. 네? 입양이요? 어떻게 그런 짓을... 이장님, 저 제 딸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낸들 알겠나? 일이 다 치러지고 소문을 들은 게 전부요. 에휴, 이 사람아. 그러게 왜 딸내미를 두고 도망간겨? 이장님, 혹시 입양기관을 통해 보낸 건가요? 제가 동문서답을 하자 이장님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 직접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어디로 떠났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 등본을 뗄 수도 없고 핸드폰이나 삐삐가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연락을 할 방법도 없었죠.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소문을 타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시댁 식구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헛걸음일 뿐이었어요. 대한민국을 다 뒤져보면 언젠가 찾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처 없이 떠돌기를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돈은 매여를 해서 돈을 벌어 경비로 충당했어요. 아주 작은 소식이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갔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만 하다 끝이 나버렸답니다. 딸아이에겐 미칠 듯이 미안하지만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기도와 기원을 하고 제 살 길을 찾기로 했네요. 떠돌다가 제가 어딨는지 봤더니 경기도의 한 도시였어요. 거기서 제 둥지를 틀기로 하고 일자리를 찾았답니다.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에 일자리를 얻어서 고기를 써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거길 들어간 건 아니고 숙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육점에서 새 삶을 시작했네요. 딸을 잃은 가슴 아픈 심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제 입에 풀칠을 해야 해서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질까 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을 때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어여쁜 딸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제가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이토록 고통스럽고 끔찍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는 벌을 받아도 싸다는 말을 혼자 있을 때 입버릇처럼 하고 지냈답니다.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영혼 없는 삶을 5년을 보냈더니 어느새 새로운 사랑이 제 옆에 찾아왔어요. 그는 정육점 단골 손님이었는데 사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있느냐고 물었다가 제가 썰어주는 고기를 사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고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도망치듯 달아났어요. 편지 안에는 저를 짝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가득히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삶의 이유를 잊은 지 오래라 감흥 따윈 없었어요. 그래서 답장을 준비하지 않고 무시한 채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저를 포기하지 못했는지 그 남자는 이번에도 편지 한 통을 써서 가지고 왔답니다. 편지 읽어봤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가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적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도 낳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괜히 애쓰지 말고 좋은 여자 찾아보세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만나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는 저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며 다시 편지를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서 다시 그의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저라는 존재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모님도 저를 짐짝처럼 여기셨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니 이 남자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마운 마음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얼마 뒤부터는 연애라는 걸 처음 해보았답니다. 그이가 식구들과 사는 집에도 초대를 해서 가봤는데 제가 겪었던 시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다들 어찌나 그렇게 선하고 착하시든지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지난 과거 이야기를 들으시고 위로까지 해주셨답니다. 더불어 저와 당신의 아들이 결혼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제 인생의 또 다른 희망을 느낄 수 있었네요. 저희는 사계절을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뒤에는 아들까지 낳아서 3대가 한 집안에서 다복하게 살았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며 집에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쌓아둔 재산이 꽤 많아서 제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삶의 이유가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죠.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딸이 때때로 떠올라서 가슴이 공허해지는 걸 느낄 때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딸이 있는 곳으로 제 영혼이 날아가 보살피고 싶었답니다. 아들에겐 누나가 있다는 걸 일부러 말하진 않았어요. 제 잘못으로 잃은 치부이니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아들 녀석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며 저에게서 독립했어요. 밀리엄 시대를 알리는 2000년도부터 다시 혼자 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2년 뒤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녀를 낳으면서 다시 저와 살겠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욕심이 있어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저와 함께 살며 손녀딸을 키워주길 바랐어요. 저야 혼자 살아봤자 외롭고 공허함만 커져서 손녀를 키우는 게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갓난쟁이 손녀를 품에 안으면 그때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아이가 생각났어요. 닮기도 많이 닮아서 더 많이 생각났던 것 같답니다. 손녀를 혼자 키우는데 큰 힘이 든 건 아니었지만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자 허리와 관절 마디마디가 고장나서 제대로 업어주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저에게 보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일부터 우성이 보모가 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쓸 테니까 애 보는 건 보모한테 맡기세요. 보모를 쓰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손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있나? 에이,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엄마 몸이 걱정돼서 내린 결정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 보모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들이 내린 결정도 못마땅했는데 중국 여자라는 말을 듣고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걸 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아들에게 말해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음 날 중국 여자인 보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우승이네 집이 맞음둥? 아, 네. 중국 분이라더니 한국말을 곧잘 하네요. 혹시 조선족이에요? 말하면 길디만은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이요. 산전수전을 겪다가 중국에 건너가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줌마, 우승이가 이 아이 맞음둥? 네, 그런데 우승이가 아니라 우성이에요. 정우성 할 때 그 우성. 내가 언제 우승이라고 했습니까? 정우성 할 때 우승이라고 했지. 사투리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들렸나 보네요. 어쨌든 반가워요. 그런데 꼭 어디서 본 것 같네.
제 낯짝이 어지간히 흔한 낯짝이라 그런가 봅니다. 처음 본 보모는 왠지 정이 가는 얼굴이었어요. 찝찝해서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은 바로 지워졌답니다. 그리고 보모의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아이만 돌보면 되는데 허리가 안 좋은 저를 대신해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갈수록 정이 가서 나중에는 제가 말까지 놓고 지냈어요. 성자야, 우리 집에만 있기 답답한데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하지마, 콧구녕이 많이 가려운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옷 따숩게 걸치고 나오시라요. 아, 성자 너는 우리 우성이 옷 좀 입혀줘. 그래서 우성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부모와 셋이 그래서 우성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보모와 셋이서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긴 했지만 사람 구경, 나무 구경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중절모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던 남자가 저희 앞에서 바바리를 활짝 펼쳤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바바리맨이었죠. 엄마야, 이게 뭐야? 애기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때? 내 몸에 죽이지?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갈 판이었는데 보모는 별일이 아닌 듯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아 새끼, 지금 뭘 보라고 옷을 깐기야? 그 땅콩만한 거시기가 창피하지도 않네? 네 딸랑이는 너무 쬐깐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야. 가까이 와보라오. 내가 제대로 감상해 주갔어. 성자는 유모차를 세우고 바바리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땅콩? 이봐. 이건 날씨가 추워서 쪼그라든 거야. 원래는 땅콩이 아니라 호두만 하다고. 그래? 그럼 내가 따뜻하게 데펴 주갔어. 이리 가까이 와보라오. 그러자 바바리맨은 조금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자가 발차기로 바바리맨의 땅콩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안 돼! 나의 포물리로! 안 돼! 기깎게 보물이야? 없는 기나 있는 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야. 보안이 쓸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싹둑 잘라버려라. 이 쇠스케 같은 새끼야. 보모는 쓰러져 있는 바바리맨 등에 발을 올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바바리맨의 코트를 벗겨버리더니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는 알몸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고 어른들의 침을 실컷 맞았네요. 성자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유모차를 끌고 공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자야, 너 대단하다. 무슨 싸움하는 법이라도 배운 거야?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살아오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런 아새끼는 고자가 되어야 정신을 차린단 말이디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급차에 실려가는 바바리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고자라니!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듣다니! 아직 자식도 없는데 벌써 고자라니! 저희 앞에 구급차가 지나가자 성자와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성자와 친해졌어요. 그리고 저나 성자는 서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로 느껴져서 서로에게 애정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성자야, 설비말하고 옷 좀 사왔다.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더라. 설비말이매? 내래 인생 살면서 이런 큰 선물은 처음 받아봅니다. 아지마이는 얼굴만 곱상한 것이 아니라 심성도 비단결 같소. 감사합니다. 그럼 그 옷 입고 만날 사람은 있어? 부모님이나 친구 말이야. 부모님은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친구 같은 건 일 없어서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걸 물었나 보네. 미안하다, 성자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 입고 우승이랑 바깥바람 쐬러 다녀오면 됩니다. 잘 입겠습니다. 성자는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였지만 눈동자를 보면 늘 슬픔에 젖어 있어서 약해 보였답니다. 성자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보모 일을 해주었어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는 걸 보니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면서도 재밌는 저의 하루는 늘 성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과 손주가 주는 기쁨이 있긴 했지만 성자를 보고 나서는 잃어버린 딸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자가 손자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고 저 혼자 집안에 있었어요. 그날은 온몸이 뻐근해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웬 까만 복면을 쓴 사내 둘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그이 닥치지 않으면 돼질 줄 알아. 쉿. 아가리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줄게. 이봐 아줌마, 집에 귀금속이랑 현금이 있으면 빨리 꺼내. 당장. 네, 알았어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서랍을 열고 반지와 목걸이,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는 도둑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 오늘 대박이네. 집을 잘 골랐다. 이거 갖다 팔면 돈이 꽤 되겠는데. 이 큐빅 같은 거 말이야.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 같지 않아? 아줌마, 이거 다이아야? 네, 다야 맞아요. 이제 드릴 거 다 드렸으니 그만 가보세요. 이봐 할멈,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우리가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와 아줌마를 확! 신고 안 합니다. 절대 신고하지 않을게요. 이 아줌마 완전히 쫄았나 보다. 자, 한탕했으니 빨리 가서 한잔하자. 야, 우리 어디로 나가지? 창문으로 나가기 힘든데 그냥 현관으로 나갈까? 현관? 야, 이 등신아, 현관으로 나가면 CCTV에 찍히잖아. 빨랑 창문 타고 나가자. 도둑놈 둘은 창문에 팔을 걸치고 넘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장도리가 공중에서 빙그르르 회전을 하며 날아 창가에 붙어있는 도둑놈 똥꼬에 꽂혔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아, 돼지가 아프네. 장도리의 못을 뽑는 지렛대 부분이 똥꼬에 제대로 꽂혀서 옴싹달싹하지 못했답니다. 뒤에 있던 도둑이 장도리를 뽑아내자 비명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장도리를 던진 주인이 말문을 열었어요. 아줌마, 다쳤습니까? 아니 성자야, 방금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가만히 있어. 이 도둑놈들 흉기를 들었어. 그냥 보내주자고. 아줌마, 걱정 붙들어 매소. 내가 해결할 테니. 어이, 쇠스케 같은 새끼들아. 니들 오늘 집을 잘못 골랐다. 오늘 니들한테 보기가 2개 주어질 거야. 1번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간다. 2번 그냥 뒤지게 맞고 뒤진다. 보기에서 골라보라. 뭐야, 저 촌년은. 지랄도 풍년이네. 야, 헛소리 말고 너도 돼지기 싫으면 나가리 묵념하고 무릎 꿇고 있어. 안 그랬다간 이 아줌마를 가만두지 않겠어. 도둑놈이 저에게 흉기를 가져다 댔는데도 성자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왔다매, 오랜만에 몸을 풀게 생겼구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알지, 촌년. 더럽게 촌스럽게 생긴 촌년. 야, 이 촌년아, 당장 무릎 꿇어. 이 아줌마 되져서 향냄새 맡기 싫으면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많이 흥분했구나, 야. 알았다. 내 가만히 무릎 꿇을 테니 흉기는 집어넣어라. 성자가 무릎을 꿇자 도둑놈이 흉기를 거두는 순간 성자가 무릎을 꿇은 채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커스의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죠. 성자는 공중에서 3회전하고 제 앞에 있던 도둑의 면상을 무릎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똥꼬를 다친 도둑놈의 관자놀이를 팍 하고 가격하자 바로 쓰러졌어요. 성자는 두 놈을 나란히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싸대기를 연타로 날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스케 같은 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아니? 내 연변의 쌍도끼빠 오야봉 빙그레 쌍년이다, 이 종갓나 새끼들아. 이런 젠장. 쌍도끼고 나발이고 저리 비켜, 이년아. 도둑 하나가 반격하려고 장도리를 들자 이번에는 제가 그 자식의 손모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세스케 같은 놈이 어디서 손장난 지리니? 우리 성자는 내가 지킨다고. 성자야, 하나씩 맞자.
내가 이 쇠스키를 돼지게 패줄 테니 넌 그 자식을 잡아. 아줌마이, 일단 경찰부터 부르세요. 얼른. 그래서 전 일단 112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도둑놈의 새끼 위에 올라타 쌍싸대기를 난사했습니다. 지금 출발 안 된다, 성자야. 이것들 끈으로 묶어버릴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것들 기절시켜버리겠소. 성자는 검지와 중지를 들어 올리더니 인중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도둑놈이 눈가를 뒤집고 기절했답니다. 뒤이어 제가 올라탄 도둑놈의 새끼도 똑같이 기절시켰어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성자야, 너 아니었으면 이 도둑놈들에게 돈이랑 보석을 죄다 빼앗겼을 거야. 고맙다. 일 없습니다. 아줌마 다친 데는 없는 거요? 손바닥이 좀 아프네. 이놈의 자식 따귀를 하도 많이 날렸더니 손바닥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성자야, 너 아까 무슨 말이야? 쌍토끼파 오야붕이라고? 너 혹시 조폭 뭐 이런 거야? 그거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어찌 아녀자의 몸으로 조폭을 할 수 있겠음매? 아, 그렇구나. 난 진짜인 줄 알고 놀랐네. 휴, 어쨌든 성자 너 보통이 아니었구나. 아까 무릎 꿇은 채로 공중을 나는 모습을 보고 시라소니인 줄 알았다고. 시라손이요? 아줌마이 내 스승을 아십니까? 스승? 시라소니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주먹이잖아. 아, 소문을 듣고 아시는군요. 저는 농담한 겁니다. 스승, 조폭 이런 거 다 구라란 말이지요.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네. 진짜 한 가닥 하다가 내려온 사람 같단 말이야. 그런데 쇠스케가 뭐니? 나도 너 따라서 말해봤는데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 쇠스케요? 그냥 미친놈 개자식 이런 뜻이지요. 아, 그렇구나. 아휴, 오늘 별일이 다 있네. 저와 성자가 안심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와서 크게 놀라더군요. 손들어! 여기 범인 찾았다. 용의자는 여성 2명, 남자 2을 반병신으로 만들었다. 눈가를 뒤집고 기절했어. 빨리 구급차를 부르도록 해. 형사님, 잘못 봤어. 우리가 피해자요. 도둑 새끼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새새끼들이란 말이오. 도둑놈 말투가 이상하다. 조선족인 것 같다. 이봐요, 경찰 아저씨. 내가 이 집 주인이에요. 이 여자는 저희 손자 보모고요. 도둑놈은 이 기절한 남자들이 맞으니까 이것들을 잡아가세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분이 건장한 사내 2를 때려 눕힌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도 조금 거들었어요. 어쨌든 빨리 이것들 좀 잡아가세요. 형사들은 돼지게 얻어터진 남자들이 도둑이 맞는지 갸우뚱거리면서 쇠고랑을 채우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성자야, 이제 다 끝났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줌마이. 어머, 이 땀 좀 봐. 성자 힘을 많이 써서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건 문신이잖아. 성자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주다가 그 밑으로 보이는 용문신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손 치우시라요. 이건 그냥 멋내기용으로 철없는 나이에 했던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쌍도끼파 오야붕의 시라소니의 제자가 맞는 것 같다. 네가 한 말들은 모두 사실인 게지? 휴, 이런 들켜버렸네. 마음 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항상 이놈의 문신이 발목을 잡는구만 기래. 아줌마의 말이 맞소. 내래 이연변에서 깡패들 죄다 씹어먹던 빙그레 쌍년입니다. 빙그레 뭐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줌마이. 내 과거를 알았으니 해고할 거요? 뭐? 그게 그러니까 전직 깡패라면 뭐랄까? 제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성자가 옷을 챙기더니 나가려고 하더군요. 아줌마이, 그동안 일 줘서 고마웠소.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등을 돌리자 저도 모르게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조금 전 시라소니처럼 점프를 한 성자처럼 말이죠. 그리곤 성자를 백허그로 꽉 끌어안았답니다. 성자야, 가지 말라우. 아니, 가지 말거라. 난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다. 계속 우리 우성이 돌봐주고 나랑 친구로 지내자꾸나. 떠나지 말아다오. 아지마이, 진심입니까? 가지 마라. 계속 내 옆에 있어줘. 아지마이, 우는 겁니까? 내가 뭐라고 눈물까지 쏟으시오? 그만 뚝 하시라요. 뚝, 그럼 날 떠나지 않을 거지? 그런 거지? 제 물음에 성자는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성자야. 우리 도둑놈들이랑 한판에서 온몸이 뻐근한 데다 땀을 범벅였으니 목욕탕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서로 등도 밀어주고 말이야. 못 가니요? 내래 못 가네 간지 10년이 지나서 조금은 땡기긴 하지만 우승이가 있어서 어떻게 갑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옆집 김씨 아줌마한테 잠깐 맡기면 돼. 내가 예전에 그 집 손주를 여러 번 봐줬으니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전 먼저 옆집에 손녀를 맡기고 왔어요. 그리고 성자와 동네에 있는 작은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카운터에서 요금을 내고 저는 화장실을 먼저 찾았어요. 오금이 저리는 일을 당해서 그런지 오줌을 여러 번 쌌는데도 계속 마려웠네요. 이윽고 방광을 비우고 사물함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자의 발가벗은 뒤태가 보였는데 용문신이 으리으리하게 등판을 장악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문신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허리 쪽에 큰 점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지도 모양으로 아주 큰 점이었는데 제가 낳은 딸이 가졌던 점과 흡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선을 내려 다리를 보았더니 제가 딸을 업고 밭일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생긴 상처가 보였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제 딸의 점과 흉터가 분명했답니다. 그동안 눈앞에 딸아이를 두고 알아보지 못한 걸 알아채자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 전에 몸이 성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백허그로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성자야, 네가 내 딸이었다니. 네가 내 잃어버린 딸이었다니. 하지마, 와 이러는 겁니까? 민망합니다. 좀 떨어지시라요. 성자, 네가 내 잃어버린 딸이었어. 이 지도 같은 점,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흉터까지 모두 내 딸이 가진 것과 똑같아. 그리고 느낄 수 있어. 너를 안았을 때 내 딸이라는 걸 뒤늦게 느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줌마가 내 어머니라뇨? 천천히 호흡하시고 말씀을 해보시라요. 하지만 저는 쉽게 눈물이 그치지 않아 성자를, 아니 제 딸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고 불며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아이와 탕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며 제가 딸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숨김없이 했답니다. 아기 때 불렀던 이름은 후남, 허리춤에 있는 지도처럼 큰 점, 내 실수로 밭일을 하다가 떨어뜨려 다치게 한 일화와 흉터, 그리고 시댁에서의 야반 도주, 다시 되돌아와 찾아 헤매던 많은 날들, 세세히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자기의 원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중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사실만 알고 있었답니다. 사실 저를 기억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점과 흉터는 분명한 제 딸의 것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부탁했답니다. 딸아이는 머쓱한 태도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유전자 검사 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머리카락 3가닥씩 뽑아서 선생님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자가 어쩐지 어색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저 이만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식당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리. 그만 가보렴.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오는 거지? 그렇지? 물론입니다. 저는 누가 나가랄 때까지 절대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 오가시오. 딸아이는 그렇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내외가 퇴근했을 때 숨겨왔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저도 어려서 실수한 거라고 저를 포장하고 싶었지만 구차한 변명 같아서 있는 그대로 비겁자의 도망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딸이 아무래도 보모인 성자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들 내외는 이런 우연이, 아니 운명적인 만남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두 자식은 저를 비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지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대망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결과지는 우편으로 날아왔고 저와 성자,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녀딸까지 모두 모였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제발 친자이기를 빌며 빌었고 성자도 사시나무처럼 떨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 봉투에 손을 대지 못하자 아들 녀석이 대신 뜯어주었고 곧 결과를 읽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지에 뭐라 쓰여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모 김말령과 여 이성자의 유전자는. 아들이 뜸을 들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아니라고 나온 거니? 하지마, 아직 사장님 말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보시라요. 두 사람의 유전자는 9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함을 알립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결과지를 빼앗아 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자가 제 딸이 맞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치도록 흥분한 저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또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찾았다 내 딸. 이 머저리 같은 년이 빙신같이 잃어버리고 30년이 훌쩍 지나서야 찾았네. 이 바보 같은 김말려라. 하지마. 아니 어머니, 머저리라뇨, 빙신이라뇨. 어머니는 그때 많이 어렸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다 된 거 아니오? 내 딸 성자야. 어머니. 저희는 끄억거리며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크게 오열하며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제 딸은 저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하고 있던 식당 일도 그만두고 오롯이 제 옆에서만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젠 조카가 된 우성이의 고모가 되어 돌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딸을 붙잡고 100년 만년 같이 살고 싶었는데 딸아이에게 예전부터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제 허락을 받겠다며 사윗감으로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임꺽정 같은 소도 때려잡게 생긴 듬직한 외모였는데 말투와 행동은 소년처럼 귀여운 남자였죠.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딸보다 연하라고 하답니다. 어머니, 내 깔따고 귀엽지 않소? 웃을 때마다 입가에 들어가는 저 보조개가 보입니까? 내래 저 보조개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닙니까? 그래, 무척 귀엽다.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연하남을 꼬셨을까? 여하튼 축하한다, 우리 딸. 어머니가 혼주석에 떡하니 버텨주시라요. 그리고 이 아새끼가 까불면 어머니가 작사를 내주시라요. 그럼 이보게, 자네 내 딸 울리면 시라소니 박치기, 그리고 쌍도끼로 쌍방울을 깨버릴 거야. 알았냐? 이 쇠스케. 아니, 욕은 하면 안 되지. 알아들었나? 그러자 사위와 아들 내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와 딸만이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제 집 바로 앞집으로 마련했어요. 저와는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딸애가 결정한 일이었죠. 그래서 거의 매일 오가며 다정한 모녀 사이로 지냈답니다. 이듬해 손녀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 손자 우성이와 같이 저희 집에서 키웠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20년이 더 흘러 제 나이가 70대가 되었고 딸아이가 50대가 되었네요. 이젠 서로가 건강을 걱정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 딸과 저희 집에서 도란도란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저희는 겁을 먹기는커녕 옛 기억이 되살아나서 깔깔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둑놈들을 전과 같이 때려잡고 말았답니다. 딸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땀을 닦으러 목욕탕을 다녀왔죠.
에휴, 못난 애미의 사연을 써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이 용서하고 다시 딸을 찾아서 아주 많이 행복하답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식들과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재밌는 일화도 참 많네요. 웃다가 울다가 반복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는 내일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라요.